안녕하세요. 보상하는 남자 보상남TV 손해사정사 유원상입니다. 자, 오늘 영상 주제는 척추압박골절 후유장애 완벽하게 보상받기인데요. 해당 부상으로 인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이 척추압박골절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척추는 7개의 경추, 12개의 흉추, 5개의 요추, 그리고 하나로 유합된 천추, 다시 하나로 유합된 미추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척추 부위에 흔히 낙상이나 엉덩방아를 찢는 사고에서 이 강한 수직력에 의해 척추가 눌리면서 압박이 되어 발생하거나 심한 교통사고에서 척추가 압박되면서 발생하는 골절의 유형이 바로 척추압박골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치료를 잘해서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 눌려진 척추가 원래 모양대로 펴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 변형에 의한 장애나 그리고 유압 상태, 즉 척추체를 묶는 수술에 의한 운동장애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형이나 운동장애가 남는다면 당연히 후유장애가 남았다고 입증을 잘 해서 본인의 후유장애 상태에 걸맞는 올바른 보상 또는 배상을 받아야 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 올바른 후유장애를 배상받기 위한 정보를 이제 드릴 텐데, 그 전에 이 척추압박골절 후유장애에 대한 이 개인보험과 그리고 자동차 보험의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각각 나누어서 평가 기준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보상을 위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보험의 경우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후유장애를 평가할 때 이 변형으로 인한 기형장애와 그리고 유압 상태로 인한 운동장애 두 개 다 평가가 가능한데요. 개인보험 후유장애 평가 기준인 AMA식 방식에 따라서 각 장애 지급률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운동장애와 기형장애가 나뉘고 심한, 뚜렷한, 약간의 기준에 따라 후유장애 지급률이 차등적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때 심한, 뚜렷한, 약간의 기준에 대해서는 운동장애의 경우 유압한 척추 개수에 따라서 결정되고, 기형장애의 경우는 기형 각도 또는 추체 압박률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압한 척추 개수가 많으면 심한 운동장애 상태에 해당되는 것이고, 적으면 약간의 운동장애, 마찬가지로 기형 각도나 압박률이 높으면 심한 기형장애, 낮으면 약간의 기형장애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보험인데요. 이 자동차보험의 경우 맥브라이드 후유장애 평가 방식을 채택하는데, 부상 이후 신체에 남게 되는 노동능력 상실률이 바로 후유장애 지급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척추체 세부적 부위에 따라서 지급률이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이 수술 여부에 따라 그리고 압박률의 정도에 따라서 장애 지급률이 감산되거나 장애 기간이 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준들에 의해 후유장애 진단을 잘 받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완벽한 보상을 위해서는 이 다음과 같은 보험회사와의 분쟁에 대한 팁들을 잘 알고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골다공증 등 질병 기왕력으로 인한 분쟁. 척추체 압박골절은 분명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진단입니다. 그러나 골다공증 등 뼈 자체가 이미 약한 상태에서 외상을 받아 진단이 발생했다면 이 외상이 작용한 만큼의 정도, 즉 외상 기여도를 측정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험회사는 말을 하는데요. 이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보험회사가 산정하는 외상 기여도에 대해서 다 수용해야 할지는 사고의 정도와 그리고 임상의의 소견, 환자의 나이나 검사 결과의 신빙성 등 이 전반적인 사항을 잘 검토해 봐야 합니다. 간단한 예로 건물 3층에서 추락하여 허리 압박골절의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이 골밀도 검사 결과 심한 골다공증 수치가 확인되었다고 이 외상 기여도를 과도하게 삭감 주장하는 보험사의 의견이 있다면, 이 건물 3층 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는 경우 이 허리뼈뿐만 아니라 발목이나 발 뒤꿈치 뼈 등 이 수직력에 의한 다른 부위의 골절 또한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으며, 이런 경우 외상의 정도 자체가 심하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골절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잘 입증해서 이 보험회사의 과도한 외상기여도 삭감에 대하여 최대한 많이 산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리적 망곡으로 인한 분쟁. 생리적 망곡이란 본래 이 척추가 갖고 있는 망곡, 즉 굽어진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즉 청구한 기형장애와 관련해서 이번 사고 이전 본래 내 신체적 생리적으로 갖고 있던 척추의 기형을 빼고 평가하겠다는 보험사 측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도 타당하다고 보는 관점이 있고, 그리고 생리적 망곡에 대한 전문 의학 서적의 내용들도 근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상 적용하여 처리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팁은 보험회사의 무조건적 그리고 일률적인 생리적 망곡 공제 주장에 대해서 이 사람마다 생리적 망곡이 모두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근본 사고 이전 추체 망곡 자료가 있다면 명확하게 비교, 분석하여
대응해야 온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측정 방법으로 인한 각도 및 압박률 차이 분쟁. 기형장애를 평가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요. 골절된 척추체만을 평가하는 국소 후만각, 그리고 골절된 척추체 인접 상하위 척추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콥스 앵글각 측정 방법이 실무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2018년도 4월 이전이라면 어느 방법을 통해 측정하든지 이 환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측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2018년도 4월 이후 약관이라면 콥스 앵글 평가 방법만이 인정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고들 물어보시는데요. 왜냐하면 약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약관에 명시된 기준에 의해 기형 각도나 압박률을 잘 평가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기서 문제는 보험회사에서는 이 환자가 평가받아온 기형장애 각도나 압박률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의료자문 등을 통해 각도 혹은 압박률을 낮춰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라면 주치 또는 공정한 제3기관의 전문의에게 이 장애 상태에 대한 검토를 받을 필요가 충분히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척추 압박 골절 후유장애 완벽하게 보상받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 부상으로 후유장애 평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꼭 참고하여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척추체 압박 골절과 관련한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 또는 연락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부탁드리고요. 이상 보상하는 남자 보상남TV의 손해사정사 유원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